반도체 미국으로 가는 게 1.4%, 10년 후에는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폭탄 터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70%라는 게 돌파되게 되면은 무조건 독과점 이슈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빈메모리라는 건 단순히 3나노, 4나노냐, 7나노냐 이 격차가 큰 의미는 없어졌어요. 오늘 모신 분은 반도체 패권 전쟁 책의 저자시죠. 이주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자, 지금 우리 난리가 났습니다. 좀 철강 25% 관세 이거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또 관세를 검토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요. 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의 가장 그 주력 수출 품목이잖아요.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일단 이 상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철광하고 알루미늄까지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1위, 2위 품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이 일단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미국에도 뭐 조지아 공장 등 여러 가지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있긴 한데 물량을 갑자기 늘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한 2년은 걸릴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아마도 지금 우리 대통령 대행께서도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가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언론에 얘기를 한 것 같고, 항상 보면 막판에 조금 유예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멕시코, 캐나다도 사실은 뭐 한 주 정도 또 유예시켰고, 호주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철강에서 면제를 해주는 방안도 있어서 결국에는 미국하고 우리가 외교적인 부분은 어떻게 잘 대화를 풀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물량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이제 어저께 저녁에 급하게 다시 분석, 작년 연말로 했을 때 반도체 미국으로 가는 게 1.4%,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수출 물량이 반도체 수출 전체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얼마 안 되네요. 1.4%. 1.4%. 그나마 높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 1% 미치였어요. 계속 0.8% 정도. 그래서 최근에 무역협회에서 뭐 7%가 나와서 전 갸우뚱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바로 제가 어제 했을 때 1.4%가 나왔고, 대부분 중국으로 가고 있고, 미국으로 가더라도 바로 칩 형태로 가기보다는 이제 대만으로 가서 엔비디아나 이런 칩셋에 구성이 돼서 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서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으로 갔다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래서 완제품 형태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 많아서 반도체에 바로 부과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가전제품이나 뭐 컴퓨팅 시스템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의 세트 업체들의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 때문에 결국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바로보다는 그런 효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물론 이제 지금 검토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타격이 되기는 하겠죠. 지금 보면 오히려 백악관에서는 대만을 타겟팅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대만에서 들어가는 이제 AI 칩들이 미국 수요 고객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만에서 미국이라는 것에 고관세를 해서 결국엔 TSMC를 미국의 공장을 빨리 짓게 하려는 이제 압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부품으로 들어가서 조립된 형태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세 효과가 없다는 걸 뭐 모를 리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대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대만이 만약에 미국의 공장을 늘리게 되면 결국에는 HBM을 미국으로 또 가야 되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2차 효과로 이제 저희들한테 영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레거시 쪽, 메모리 쪽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것이 어떤 관세로 해도 당장의 어떤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당장에는 없는 것 같고, 제가 12월 달에 생산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상당히 재고는 낮은 상태이고 출하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제가 볼 때 작년 12월에 이미 밀어내기 물량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수출이 좀 부진하다고 했던 이유가 12월에 제가 볼 때 많은 물량이 밀어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일부는 아마도 중국에서, 제가 아직도 국가별로 분석까지는 못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국에서 영향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관세는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거니까 사전에 이미 반도체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재고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자꾸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TSMC가 됐든 뭐 현대차가 됐든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됐든 미국에서는 이제 리쇼어링,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미국 투자, 공장 건설 이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부 시간에 아마 약간 수치로 계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원가 같은 것을 하면서 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조차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을까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백악관에서도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공장을 특히 반도체 쪽의 생산 기지를 미국에 지으려는 유인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뭐 관세 이게 아니라 미국의 공장을 지었을 때 그만큼 다른 나라에 지었을 때보다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기업들은 전체적인 수익과 매출 가지고 할 텐데 관세를 조금 물더라도 차라리 미국보다 외국에 더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게 최종 가격이 더 쌀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장이 건설이 되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원가는 높아지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결국 기업들은 지금 삼성전자, 뭐 TSMC 다 마찬가지로 원래 메인 기지들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대만, 한국 등에 중국 등에 있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이 딱 유리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뭐 보조금에 대한 혜택 수혜도 좀 있었지만 백악관에서 굉장히 압력이 크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염려되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짓겠다, 설비 투자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이 오래되긴 쉽지 않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1년, 2년 누적됐을 때에 손익계산서 상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아무리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공장을 확대하기 쉽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아마 미국에서 그런 외국 기업들, 특히 선단 반도체 공정이 미국에 있는 것들을 원한다면 어쨌든 좀 더 다른 수혜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손해날 게 없구나라는 것들이 북상에서 재무제표상에서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원래 긴 호흡에서의 어떤 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는 이 보조금 신청 때문에 공장 짓고 하는 것이 결코 득은 아니다. 정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으면 최소한 한 20년 이상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받는 게 몇 조 원 정도가 제조 원가가 한 30-40% 비싸지는 걸 생각해 보면 뭐 단기간에는 있을지 몰라 그게 사실은 다시 뭐 동일한 북상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데 불과 몇 년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밸류체인 이 안에 들어가고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기업들도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뭐 명언까지는 아니지만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다. 반도체 공장의 수명은 30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제목으로 싶습니다. 써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AI 반도체도 뭐 미국에서 해라, 미국의 또 장관 뭐 이런 막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결국 그 TSMC라든가 뭐 이런 쪽을 언급하는 거겠죠. AI 반도체는 좀 이제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둘로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칩 설계로 보면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중국에 밀린 거잖아요. 딥시크의 충격이라는 것들이 뭐 그렇죠. 하드웨어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알고리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짜서 동등한 성능을 냈다라는 게 충격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최소한 팹리스 쪽, 설계 쪽만은 미국이 최강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에 좀 스크래치가 났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충격을 갔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팹리스 기업들도 이제는 좀 더 각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기존에는 마땅한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경쟁자인 거잖아요. 리그 내에서의. 그렇죠.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 기업. 근데 그것이 뭐 딥시크 하나가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기업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간 경계심이 확 커졌던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팹리스들은 얼마나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느냐가 이제 경쟁에 붙었을 것 같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블랙웰이라든지 호퍼 칩에서도 가장 상위 모델을 써야지만 제대로 된 성능의 AI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네. 보니까 중국에서 훨씬 더 싼 H800이라든지 심지어는 화웨이의 어센드 칩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현재는 엔비디아가 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하드웨어 그렇죠. 쪽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저가 라인업을 확대할 것이냐 내지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플래그십에 집중을 하면서 일부 중저가 라인은 다른 경제 뭐 AMD가 됐던 뭐 구글이 됐던 어디가 됐던 그냥 풀어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AI와 관련된 반도체 칩의 하드웨어 쪽의 경쟁 구도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은 아직까지는 결국엔 메모리를 공급하잖아요. 그게 네.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AI 칩 설계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HBM 결국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향후 엔비디아 필적할 만한 물량을 오더를 낼 만한 기업이 어딘지를 빠르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 시장, 그 고객을 잡는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딥시크 충격 이후에 소프트웨어가 부각이 될 것이다. AI 특히 이 말씀을 지난번 방송에서도 해주셨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저가 사양 가지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화웨이 제품 가지고도 이런 결과를 냈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까지 엔비디아의 그나마 경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품을 내놓는 곳은 AMD였잖아요. 예. AMD가 좀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제품들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야기도 좀 나올 만한데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AMD는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일단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후보로 누가 수혜를 누릴까 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기존의 어떤 뭐 언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AMD하고 브로드컴 정도잖아요. 제일 먼저 그렇죠. 떠오르는 기업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주가에도 딱히 크게 반영되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최소한 올해 한 해 연말까지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이미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엔비디아를 향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거의 계약이 끝난 상황일 거예요. 생산 캐파에 해당하는 물량들이. 그래서 선주문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내년 이후가 됐을 때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의 경쟁자들 부각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지. 올 1년 동안은 이미 고객들이 더 비싼 걸 할 수 없이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계약금을 했고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가에서도 다른 경쟁자들 수혜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그 팹리스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러한 딥시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지금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보다는 지금 사실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AI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잠재 후보군에는 우리가 보통 빅테크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하긴 자체 칩들을 만드니까.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 팹리스 스코어보드에 이름이 없어요. 자체 수요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3자 물량이 안 나와서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계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정도면 쓸만한데 우리 양산해가지고 제3자 판매도 해볼까라고 나오는 순간 팹리스 시장 점유율에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숨어 있는 강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보드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메타에서 한국의 그 스타트업, 팹리스 스타트업 뭐 인수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 다 연관이 되는군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게 독자적으로서 막 이것을 장악할 만한 기업은 없다고 봐야 되죠. 일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파운더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팹리스 입장에서 자체 설계 능력이 사실은 국내 스타트업보다 떨어질까라는 것에서는 고개가 좀 갸우거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의 기업 중에서도 본인이 갖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AI 알고리즘도 뭐 학습도 있고 추론도 굉장히 다양한 포커스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분야의 상업화에 가까워 있는데 참 좋은 실력 갖고 있는 기업들 분명히 전 세계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스타트업 미국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한국과 대만, 중국, 싱가포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물색하면서 현재로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팹리스와 관련된 어떤 그 섹터, 그다음에 그 사업 분야, 밸류 체인 이쪽을 앞으로는 좀 하드웨어보다는 많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올해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쪽이 좀 취약한 부분인데 많이 약하죠, 우리가. 많이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 세계 탑 10은 불구하고 중국의 탑 10하고 한국의 탑 10을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팹리스가 약하다는 얘기는 하드웨어만 갖고는 앞으로는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탑 10 리스트의 구성을 보면 기존에는 IDM들이 전반적으로 스코어보드 상위권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다. 결국엔 반도체 시장이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패권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에는 지금 하드웨어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오래될 수 있긴 힘들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팹리스 쪽의 생태계에서의 우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역량 있는 결국에는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들 기술이 묶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한국은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시장이 잘 없잖아요. 실리콘밸리와 같이는. 그렇죠. 예.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들이 그 스타트업들 기술력 있는 그 인재들을 끌어내는 아주 매력적인 걸 주는 게 아니라 싸게 가져가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트업이라는 게 하나의 팀으로 있을 때 강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만 그냥 영입하는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낼 수 있는 역량의 일부분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게 그 그걸 팀 그대로 전체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타트업 전체를 하더라도 인수를 하거나 M&A를 통해서 아니면 스피노프식으로 독자적으로 하게 하면서 자본줄이 되고서 경영기업만 가지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트업에 갖고 있는 역량을 최고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결국 미국에서 강하게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좀 유니콘까지 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 CEO와 그 직원들 그대로 인수해서 자본만 투입해 주잖아요.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그냥 파트너십으로 해버리지 그것을 네이밍을 바꿔주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한국에서도 그런 방식들이 이제는 빠르게 도입되고 그게 일반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책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던데 팹리스와 파운드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으셨던데 일단 우리가 또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한 게 원인일 수 있겠죠. TSMC는 뭐 파운드리로 세계적 엄청나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팹리스 기업들이 대만에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래도 파운더리는 이제 수주 산업이고 그 다음에 고객과 자체와 또 본인과 협력을 맺은 기업들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합쳐서 운영하고 자기는 그중에 한 파트만 하다 보니까 IBM 같이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기업보다는 생태계 육성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파트너십들 그런 네트워크들이 대만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국에도 사실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설계 쪽에 강하다 보니까 설계와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IDM인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더리를 하면서 시장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생태계 전체가 커질 만한 기회가 많지가 않았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게 처음에는 혼자 다 하니까 의사결정도 빠르고 좋은 점도 있었는데 저변이 확대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삐끗해 버리면은 파운더리 전체가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현재 상황이 됐던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현재로서는 한국 파운더리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대체할 만한 기업이 많지가 않아서. 어쨌든 세계 2위니까.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다 레거시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로직 디바이스에 경쟁할 수 있는 라인업은 없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유일하다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혼자 크려는 것에 지금 한계가 부딪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굉장히 유능한 파트너십들을 빠르게 생태 구축하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은 국내 기업들로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글로벌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트너십과 생태계를 같이 키워나간다면 삼성전자의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TSMC가 독점이지만 이 독점이 오래가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책에도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그러면 TSMC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냐가 관건인데 현재 제가 볼 때 1순위가 삼성전자, 2순위가 인텔, 3순위가 라피더스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위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다 지금 뭐 2나노, 서브 2나노를 지금 하겠다, 양산하겠다고 지금 다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태계를 함께 아우르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지금 뭔가 육성하고 키운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까 그러한 관련된 기업들, 약점으로 생각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M&A 같은 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외 관련해서도.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삼성전자 파운더리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부분은 UMC나 글로벌 파운더리에서 하나를 인수해서 시작하는 게 최고다. 근데 기하면은 UMC는 대만 쪽이다 보니까 글로벌 파운더 미국 기업이니까요. 결국에는 미국 기업을 하고 파트너십 해보면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 미국 기업이고 또한 미국 사이드 쪽을 독자 경영을 해버리면 상당히 미국의 우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서 글로벌 파운드를 인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인텔에서 모 기사가 최근에 나기도 했었는데 차기 CEO 회장 물망으로 글로벌 파운드의 현 회장이 언급이 되면서 지금 사실은 글로벌 파운더리와 인텔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조심스럽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인텔의 글로벌 파운더리 인수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기가 훨씬 유리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파운더리는 좀 놓친 게 아닐까, 타이밍을. 그런 생각에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글로벌 팹리스 점유율, 미국의 그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전체 팹리스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집계가 지금 정확히 안 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엔 탑 10 기업들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탑 10 기업의 점유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탑 10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이전에는 한 5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지금 67, 68%에서 오. 작년 4분기에는 아마 70% 가까이 됐을 것 같고요.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압도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70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 대부분 대만 기업하고 싱가포르의 브로드컴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틈새에 조금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직 한국 기업들은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뭐 당위성은 알죠. 이게 이제 중요해지고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 성장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기본이 돼 있는 기업들의 어떤 존재 아니면 하여튼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제부터 만들어서 10년, 20년 후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근데 스타트업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 같은 이제 전체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걸 하려면은 정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육성하는 대기업의 그런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색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봤을 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라서 한국 기업 가운데 과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본만 투입되면 빠르게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건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분명히 저는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무조건 해외 기업 위주로 찾기보다는 왜냐하면 생태계라는 건 일단 한국 땅에 있는 게 상당하게 그렇죠. 오래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정도는 한국 기업, 절반 정도는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후보 대상군을 추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돌아가는 세계 흐름이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소프트웨어에서 한국의 뭔가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 뭐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죠. 각국이 지금 사활을 걸고 일본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모리 쪽에서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 그게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더 뭔가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책에서도 언급을 해놓긴 했는데 하나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을 굉장히 장기간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높을 때가 한 전체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가 30% 정도, 낮을 때는 뭐 한 16, 17%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메모리 이외의 시장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은 메모리만 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패권 잡기 좀 어렵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메모리는 아무래도 전체 시스템, 특히 AI도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도 사실 몇 달 전에 언급을 하긴 했어요. HBM 관련해서 막 질문 나니까 메모리 기업들은 그냥 부품 업체일 협력사일 뿐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한국 아마 시청자들은 조금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현실입니다. 현재로서 메모리가 결국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로직 디바이스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제 뭐 향후에 멀티 퍼포먼스 칩이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하나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패권 전쟁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것들이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면 치킨 게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치킨 게임들이 다 메모리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러게 지금 보니까 우리 반도체 투자할 때 사이클을 이해해야지 된다. 사이클 좋을 때는 팔고 나쁠 때 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메모리 쪽 TSMC의 주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인텔이나 TSMC의 뭐 사이클이라는 것은 언급된 적조차도 없고 그렇죠. 거의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 얘기를 삼성전자에 하고 대해서는 있죠. 그렇지. 예. 그래서 유독 왜 그러냐면 사이클은 다 있는데 변동성이 예를 들어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증가하면 플러스 10% 아주 안 좋은 마이너스 5% 정도의 변동이라면 메모리는 좋을 때는 플러스 70% 와, 나쁠 때는 마이너스 50% 이게 엄청나네. 굉장히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하고 더 충격적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한 23년 동안의 사이클 분석을 해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할까 역성장을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반도체 무조건 성장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상식은 그렇잖아요. 성장 산업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번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55회는 플러스 성장을 하지만 45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메모리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게 메모리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야, 절반 정도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내가 투자를 해야 돼.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메모리 기업들의 치킨 게임이 심하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기는 그러면은 그때 메모리를 하다가 지금 문 닫은 기업들은 다 망했나? 어디 갔을까라는 게 궁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들, 기존에 디램 하던 기업들 중에 현재 안 하는 기업들의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뭐 하나? 다 반도체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단지 메모리가 아닌 제품들을 하고 있죠. 피메모리. 주로 어디를 갔냐 보니까 차량 반도체랑 전력 반도체 쪽에 많이 가 있고요. 일본 기업들은 이제 광학 반도체나 이런 쪽에 많이, 아날로그 반도체 쪽에 많이 가 있어서 결국에는 기존의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망한 게 아니고 전략적인 판단에서 메모리를 접은 거예요. 그러게 메모리는 진짜 규모의 경제 팹 하나 짓는데 공장 하나 짓는데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거의 하니까. 20조 원, 20조. 그러니까 그게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확률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걸려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메모리만 가지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업한 구조인 거죠. 이게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돈 엄청 많이 벌었다가 어느 순간에 뭐 몇 조에 적자가 났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그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될까? 다른 쪽에 눈을 돌려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반도체이면서도. 그래서 메모리를 그냥 떠나버리고 나는 이쪽으로 할래라고 해서 결국에 지금 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는 분석 결과인 거고 한국 같은 경우만 지금 거기에 대열에 끼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리 메모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남들이 위험해 폭탄 돌리기에서 버린 것들을 잡고 대안이 없는 상황인 거라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과장하면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제가 그래서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해소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폭탄 터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비메모리 산업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과연 우리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우리만의 어떤 포텐셜이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그 부분을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부품 자체가 정말 메모리가 아닌 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광학, 아날로그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미래에 보면은 가장 많이 곽강받을 만한 비메모리 분야를 제 생각에는 로직 디바이스는 AI와 관련해서 근데 그건 한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 성장세가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어쨌든 미래 산업으로 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다 보면 무조건 많이 필요한 게 센서와 아날로그 반도체 그다음에 광학, 옵토 같은 것들이라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도 일부는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아주 생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메모리가 단순 부품화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로직 디바이스하고 그냥 우리가 동등한 입장을 설 수 있는 메모리 문제예요. 그게 이제 PIM이라든지 일종의 프로세서 기능을 갖고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복합 기능을 갖는 메모리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시장의 헤게모니를 한국 기업들이 잡으면 되는 것. 이런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것 같아요. 성퇴할 수 있는 것들이. 그중에 삼성 하이닉스가 어느 쪽에 주력으로 삼을지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고민할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닥칠 메모리의 폭탄 터지는 시기를 미리 준비한다라면 빈메모리 쪽 이렇게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현실 인식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경영진들도 충분히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말씀하신 뭐 PIM이 됐든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현재 외부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당연히 지금 뭐 그룹 전체로 봤을 때 기업 내에 있지는 않는데 그룹 전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연구 조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반도체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연구를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은 PIM하고 뭐 CXL 정도 둘 다 이제 삼성전자가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세대 HBM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조금만 언급되고 있지 지금 복합칩이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존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 쪽 특히 엔비디아나 TSMC랑 좀 더 파트너십 강하게 하겠다는데 그거는 뭐 당장의 매출의 기여도 높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이 경쟁자가 되는 구도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파트너와 경쟁되는 순간 나는 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언급되던 두 가지 PIM이라든지 CXL 같은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양산 시점을 당길 수 있느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은
요즘은 고객들이 다 수요를 문제 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먼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율이 뒷받침되는 것도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TSMC가 현재 사실 독점 체제인데 이것이 깨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 부분은 뭐 책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타 방송에 이런 질문 나오면 책을 읽어보세요 했는데 그래요? 일단 815에서는 제가 말씀을 독점 드리면 붕괴?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TSMC 시장 점유율을 추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55에서 60 정도가 지난 10년 동안의 밴드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해 3분기에 이게 64.9% 거의 65%까지 진입을 했고요. 4분기에는 좀 더 높아졌을 거라고 지금 저 예측을 하고 있어요. 1월 말이나 2월 말쯤에 아마 그 데이터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면 70% 금방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그나마도 그 사이에서 좀 뭔가 견제 역할을 해줬었는데 지금 오히려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올해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당분간은 D램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투자도 파운더리 쪽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겠다. D램 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시장적인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어서 올해 그러면 TSMC의 물론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이 한 축에 있겠지만 TSMC 점유율은 공고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중에 만약에 70% 임박할 수 있는 수준이 제시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중국이 딴지 걸기 전에 미국과 EU에서 먼저 딴지를 걸 것 같습니다. 독과점 이슈 때문에 이게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에 대해서도 독과점 이슈는 가차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미국 기업인데 다 독과점 이슈를 걸거든요. 그래서 아마 70%라는 게 돌파되게 되면은 무조건 독과점 이슈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죠. 일부러 점유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분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나마 TSMC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자리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세 개 기업이 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안 되니까 다른 기업들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인텔, 라피더스인데 제가 볼 땐 둘 다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잠재적으로. 현재 검증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삼성전자 검증 받았다 실패를 한 거죠.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다음에 다른 두 기업은 다 가능성만 놓고 있지만 다 테스트 상황인 거예요.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테스트 물량을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 자리를 꿰찰 수 있겠다라고 말할 만한 기업이 세 기업 중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회는 올 거거든요. 지금 독과점 이슈가 생기는 상황이 올해 연말 내년이 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르게 기술력 플러스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산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죠. 이제 파운더리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준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회로도를 주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려져있는. 이걸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파운더리에서 이것을 만들려면은 중간에 다시 새로운 설계도로 다 바꿔줘야 돼요. 공정 엔지니어들과 그다음에 파운더리의 소자 엔지니어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정 시퀀스를 짤 수 있는 설계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파운더리 기업에서 해요. TMC 중간에 물론 그 역할을 일부러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파트너들이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은 자체 역량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동일한 수주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설계도는 기업마다 다 틀리는 거죠. 파운더리 기업에 따라서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TSMC가 갈렸기 때문에 최종 퍼포먼스와 수율에서 큰 차이가 났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설계인 거예요. 그러게 왜 그 팹리스 쪽에서 나온 설계도 가지고 그냥 찍어만 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 그 마지막 또 공정이 있군요. 자체 그게 이제 거의 노하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설계에서 설계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설계에서 공정으로 과정이 필요한데 요 말씀드린 두 개는 누가 해야 되냐? 이거는 팹리스 기업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파운더리의 자체 생태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초반에 드렸던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빅메모리 산업에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비메모리 쪽에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지금 이미지 센서하고 그다음에 구동칩,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양산해온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양산하고 있고 상당한 시장 점유율도 있고요. 뭐 압도적인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쪽에는 자체 설계 능력과 그다음에 파운더리 능력이 있다고 일단 인정이 된 부분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현재 삼성 파운더리 주력으로 삼고 있지는 않죠. 지금 로직 칩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로직 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구분하면 메모리 포맷에서 7개 정도의 섹터가 있고요. 그중에 메모리가 이제 20에서 25%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단일 품목, 단일 시장으로 큰 게 로직이라는데 로직 IC가 32% 정도 점유율인데 로직 IC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가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로직 IC는 제가 볼 때 시스템 반도체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시스템 반도체고 인텔에서 만드는 이제 뭐 CPU 같은 것들, AMD나 인텔 프로세서, 그 다음에 뭐 퀄컴에서 만드는 A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고요. 로직 IC는 대표적인 게 GPU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브로드컴이나 퀄컴에서 만드는 통신 칩 같은 것들. 네. 요거는 뭐냐면은 맨 위에 AP라든지 CPU 같은 브레인을 있어요. 그 밑에서 한 모듈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준 시스템이라 서버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로직 I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커졌던 게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GPU 시장이 커졌는데 기존에는 GPU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게 보통 게임 할 때 쓰는 그냥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 오히려 통신 칩 쪽이 좀 더 네. 비중이 컸었고요. 근데 최근에 AI 관련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니까 GPU 수요가 늘어서 로직 IC 중에서 GPU가 커지니까 로직 IC 비중이 메모리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체로 말하면은 감각기관에 해당하거나 감각에서 두뇌로 연결시켜주는 회로의 전환 기능들이라서 상당히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타겟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비메모리를 비중을 늘려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타겟팅할지 로직 IC를 프로세싱 할지 아니면 아날로그 반도체나 뭐 통신칩은 이제 아날로그 이미 로직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센서나 옵토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할지 그거를 구체화시키지 않고 비메모리를 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자동차 애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승용차 위주로 하다가 야 우리 올해부터는 상용차 시장을 공략을 하자라고 이제 회장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두를 던진 거에 불과한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당장 마케팅 조직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 R&D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용차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자 상용차 보면 우리가 트럭을 할 거야? 아니면 버스를 할 거야? 아니면 택시를 할 거야? 그렇죠. 아니면 뭐 트레일러를 할 거야? 뭐 공작기계를 할 거야? 이런 것들이 타겟팅 되지 않으면 비메모리 하자라는 것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반도체가 혹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비메모리도 공략을 해야 만난다면 그냥 비메모리라고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메아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몇 개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뒤늦게 뛰어들어도 승산이 있는 제품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현재 경쟁 구도를 보니 내가 누구누구가 주력한 플레이어들이고 얘네들과 경쟁했을 때 이겨낼 가능성이 있느냐 설계 측면에서 혹은 공정 측면에서 아니면 설계는 우리가 파트너십을 누구를 인수해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전체 자체를 유럽 기업 중에 하나를 인수해서 들어갈 거냐 유럽에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 많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타겟팅을 명확히 한 후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돈부터 투자해놓고 보자라고 시작을 하면 목표가 명확치 않으니까 우리가 몇 년 후에도 결실을 맺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우리 계속 비메모리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의 정확하게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드러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어떤 역량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조금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과거에는 로직 IC를 했었지만 지금 LG와 현대가 삼성되는 와중에서 로직 IC는 다 합쳐서 매각을 해버렸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자체 역량으로는 메모리밖에 없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가장 지금 디자인율이 작은 게 6세대로 간다고 해도 11나노 정도예요. 근데 비메모리로 갔을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로직 디바이스로 가면 이미 이나노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1나노 하는 기업들이 2나노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이미 디자인론이 작은 거가 힘들면 저 뒤쪽을 노려야 돼요. 뭐 센서가 됐든지 마날로 디바이스가 됐든지 아직까지도 D램과 비슷하거나 좀 더 큰 디자인 룰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군. 그러니까 소위 그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되는 레거시 쪽. 근데 기술력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쪽은 탑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과점이 심하지 않게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 기술력인데 설계 기술력은 있어야 되죠. 설계. 공정에서는 메모리 기술력 갖고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할지 모르지만 설계 쪽은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술력도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파운드리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제조 공정 능력도 있지만 그 가져온 설계도를 잘 공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설계 작업, 이게 가장 핵심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자체 그건 없는데 자회사의 파운더리 기업들이 있잖아요. SK 뭐 있잖아요. 예, 시스템 IC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가 있어요. 자회사가. 이제 아마 작년에 합병을 했던 것 같은데 걔네 그 기업들이 보통 레거시 기술을 갖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방금 말씀드렸던 쪽에 진입할 만한 공정 능력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는 더 레거시 쪽에 있는데 조금만 당겨주면. 그런데 이제 설계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갖고 있는 거는 M&A 하는 방법과 직접 본인이 하겠다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설계 패미스를 인수하거나 IDM 기업을 유럽이나 일본, 미국 점에 하나 인수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게 지금도 이미 파운더리에서 3나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약간 레거시 쪽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공정 기술을 보면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 쪽이 약하다. 그래서 설계 부분을 지금 TSMC에서 갖고 있었던 패밀리스 고객에서 받은 설계를 다시 한번 재설계하는 부분에 역량이 제가 볼 땐 조금 약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강화하는 전략을 갖고 있으면 이미 공정 능력은 레거시 쪽과 선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래서 어느 쪽도 다 노려볼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와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대신에 설계에서 설계를 가는 부분의 역량을 혼자 하심으로 조금 S급 인재 몇 명 뽑아서 하겠다라고 보면 제가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그 부분도 저는 M&A를 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반도체 지원이랄까? 정부의, 이거 어쨌든 정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이렇게 얼핏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업은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어쨌건 우리 메모리에 치중된 우리 반도체 산업,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20에서 25%밖에 안 되네. 우리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근데 그 외에 해당하는 75에서 80%에 해당하는 이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 반도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 일단 시장 캐파 규모가 다르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반도체 종류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이제 IDM으로 설계와 공정을 다 하는 기업도 일부 있긴 해요. 하지만 상당 부분은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 그 시장도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제조는 TSMC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TSMC 하면은 그 최선단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전체 공정의 라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의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작은 것부터 더 큰 반도체 칩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TSMC이기 때문에 사실은 TSMC가 사실은 강점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국에 못한 이유는 고객층이 풀이 두텁지 않으니까. 솔직히 이 라인도 하나 만들면 좋은데 그 수요가 계속 있지 않으면 놀려야 되잖아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수요들이 오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의 라인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더 많이 늘죠. 어떤 크기의 제품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안 되니까 일부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 나는 이게 필요한데 너네는 안 되는구나. 또 TSMC에서 가요. 하는 김에 그럼 이것도 해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파운더리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빈익빈 부익부에서 일단 부자로 올라서는 그 단계까지 투자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는 있네요. 그 부분에서 항상 그 부분에 자본력의 싸움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큰 그 자본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기대를 했는데 어쨌건 기술력 부분에서 좀 밀렸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씁쓸하긴 하네요. 시장이 테스트를 받았는데 우리는 실패로 끝났다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그 자본 역할을 해주시는 게 내부의 DS 부문에서 돈을 잘 벌어줄 땐 가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더리가 뭐 1조 원, 2조 원 적자 내봤자 반도체 다른 부분에서 뭐 10조 원 흑자 내버리면 커버해 줄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만큼 흑자 내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안 되다 보니까 선순환이 막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업 경영자들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죠. 뭔가 현명한 네,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 자체를 위해서도 뭔가 현명한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자, 이번엔 그렇다면 그 우리가 이 미래의 먹거리로 잡을 만한 아이템 이 먼저 삼성전자가 화두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PIM, CXL 있죠. 일단 PIM이 도대체 뭔가서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PIM은 이제 용어 자체가 뭐의 약자냐면 Processing in Memory라는 것에서 PIM 약자 머리 글자를 따온 거고요. 말 그대로 메모리인데 메모리 안에 프로세싱 기능을 갖고 있겠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기능의 일부를 갖고 있는 메모리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 왜 등장을 했나 보면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나 AI 칩을 하면서 가장 많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유리기판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광섬유를 이용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리의 단일 칩, 거기에 들어있는 HBM 칩이나 아니면 뭐 블랙 칩이나 호퍼 칩의 성능이 아무리 빨라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칩셋 모듈 전체를 봤을 때는 칩과 칩 사이에는 외부의 전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예요. 결국 구리선을 통해서 오고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결국엔 병목 현상이 다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칩 내에서 아무리 빨라봤자.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시적 중에 하나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광케이블이나 유리기판 얘기는 패키지의 관점에서 그걸 본 것이고 지금 PIM이라는 거 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데 지금 메모리에서 모든 연산을 할 때마다 잠깐 메모리에 기억을 시켰다가 또다시 CPU든지 GPU로 가서 또 연산했다 이게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발열, 전력 소모, 속도를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야 복잡한 계산은 두뇌로 보내지만 간단한 거는 그냥 네 메모리 자체에서 해결하면 안 되겠니? 왜냐면 그러면 내부에서 해결되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등장한 게 PI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과연 어느 정도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구현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들 양산했다라는 기업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쯤 하겠다라는 목표만 낸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PIM이 초반에는 나오더라도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GPU의 기능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오기보다는 정말 아주 단순한 기능 정도만 할 수 있는, 그것을 메모리 모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어쨌든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퍼포먼스의 향상 기능은 효과는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을 삼성전자도 개발은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하고 있고 뭐 미국 기업들도 다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메모리 기업들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여기 시장을 선점할지 부분은 아직까지 퀘스천인 것 같고요. 결국 기술력의 문제군요. 기술력과 양산과 기술력은 또 조금은 다른 문제니까 양산에서 얼마나 빠르게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부분들.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하고 이제 자금과 인력을 투입은 하고 있지만 결론은 지나봐야지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보면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혹은 로직 IC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반가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칩셋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과연 PIM에서 이 P의 역량이 아주 초보 단계에 있기에는 그냥 메모리의 약간 플러스 알파인데 이 기능이 점차 프로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라면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셈법이. 왜 갑자기 인텔이 떠오르죠? 그렇게 되면은 자 프로세서 입장에서 내 나와바린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메인 프로세서는 조금 쓰고 고성능 메모리를 많이 쓰면 퍼포먼스가 좋아진 애가 되는 거가 될 수 있잖아요. 딥시크의 충격이 또 하드웨어에서 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싼 마이크로 인텔 뭐 그런 프로세서 칩 이거 그렇죠. 말고도 메모리가 훨씬 비싸니까 프로세서 메모리 가지고 싼 거 가지고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해놓고 대신 메모리를 성능 좋은 걸 써버리자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내 시장을 잠식되는 건데라는 것으로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PIM에서 그 P의 역량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GPU나 CPU를 만드는 회사에서 보고 있지 않을 거다. 오히려 본인들이 메모리를 기능을 조금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를 내놓을 수 있다. 아, 이것도 또 복잡해지네. 그러니까 PIM 이 칩도 P에 그러니까 메모리에 어느 쪽을 더 비중을 크게 두느냐가 맞습니다. 지금 비중 말씀 진짜 정확한 표현인데 메모리 9의 프로세서 1, 메모리 7의 프로세서 3. 이 정도 같으면은 프로세서 기업도 별 신경 안 쓸 텐데 메모리 5의 프로세서 5 정도다. 이러면은 많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그러면 내가 그냥 메모리 기능 조금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를 직접 만들래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하이닉스한테 니네 우리랑 파트너십해서 만들래? 대신 넌 내 서브로 들어와야 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다시 헤게모니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의 헤게모니를 프로세서 기업이 잡을 거냐? 메모리 기업이 잡을 거냐? 그렇다면 누가 먼저 개발해냈냐? 그 다음에 성능과 가성비가 어느 쪽이 뛰어나느냐? 이게 결국 시장의 경쟁력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거기에 핵심은 설계 능력이에요. 이러면 또 우리가 또 딸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헤게모니가 메모리 기업들이 유리하다고 딱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설계 능력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프로세서 기업들이 뛰어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미 걔네는 1나노대를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양산까지도. 근데 메모리에서는 1나노를 할 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10나노 하던 기업들이 1, 2나노의 설계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그 나노에 따른 설계 능력, 나노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공정에서 하는 얘기죠. 주로 몇 나노라는 것들은. 그래서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다 공정 회로예요. 결국 그거를 이제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림상에서 회로도예요. 쫙 회로가 그려져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회로의 선폭이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우리가 공정 미세가 되면은 4나노, 3나노, 2나노 되는 건데 이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0나노 이상인 건데 로직 디바이스는 그게 벌써 2나노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선폭이 줄어들면 메모리가 됐던 아니면 프로세서가 됐던 어떤 효과가 나는 거냐 이게 로직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선폭이 줄어들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고요. 메모리 기업의 입장에서 선폭이 줄어들면 속도가 일부 빨라지는 효과도 있지만 집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용량이 커지는 효과가 큰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공정 미세가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설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공정에서 그걸 구현하더라도 일단 설계에서 완성을 해놔야 공정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 설계에서 여지껏 해보지 못했던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한 칩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아이디어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것을 극복하면서 두 개의 길을 같이 갔느냐인데 결국에 이건 공정에서 그걸 구현하는 거는 세컨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계에서 일단 돌아갈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설계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됐을 때에 메모리 5의 프로세서 5 되는 수준의 칩을 누가 더 설계를 잘할까? 설계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프로세서 기업들이 조금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용화될 시기 이것도 아직 예상하기는 어렵겠네요. 9대1 정도는 1, 2년 후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6대4, 5대5는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 쪽의 우세인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메모리 내에서 프로세서 기능이 상당히 들어가는 칩의 시대는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 9대1, 8대2 정도의 메모리 우세한 PIM 칩에 대해서 프로세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 시장을 메모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CXL도 사실 삼성전자에서 이 HBM에 대해서 자꾸 열세가 드러날 때마다 퀄 테스트 통과를 못할 때 이 얘기가 삼성에서 자꾸 나와서 자꾸 논점을 좀 흐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CXL이 보니까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이게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무어의 법칙이 무너졌다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이 유효했을 때는 퍼포먼스 높이면 심플해. 반도체에서 회로 선폭을 줄이면 돼. 근데 지금 선폭을 줄이는 게 불가능해. 라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퍼포먼스를 높여야 되는데 회로 선폭을 줄일 수가 없게 되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HBM인 거고, 유리판인 거고, 광캡을 이용한 패키지인 거고, PIM인 거고, CXL인 건데, 결국에는 단일 칩의 성능을 높일 수 없다라면 모듈 전체의 성능을 높이자. 모듈 전체의 성능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면 결국에는 이것을 서버로 구축할 때 서버의 성능이 높아지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성능을 높이자라는 쪽으로 갔을 때 아이디어가 CX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XL이라는 것은 메모리, 주로 이제 D램 쪽에서의 기존에 각각에 떨어져 있는 메모리 모듈들 내지는 메모리의 서버들이 쫙 있을 텐데 이것을 따로따로 운영을 하니까 그냥 병렬의 퍼포먼스를 합쳐지니까 속도가 빨라지기 어렵잖아요. 근데 CXL이라는 건 뭐냐면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메모리 모듈인 것까지 운영을 하게 해주는 기술인 거예요. 퍼포먼스가 빨라지겠죠. 좀 더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가 낸드 메모리가 있고 우리의 기업용 이 SSD라는 게 있는데 SSD라는 것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낸드 단일 칩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SSD거든요. 그래서 낸드가 굉장히 많은 낸드들을 하나같이 운영하되 거기에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컨트롤러 기능을 넣어서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게 SSD라면 비슷한 아이디어가 그럼 D램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비슷한 게 CX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그러니까 서버 단위에서의 시스템의 퍼포먼스와 속도와 용량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술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충분히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약점이긴 한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반도체 격전지가 될 것이다. 삼성, 하이닉스 양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내 기업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글로벌 화두입니까?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의 문제가 글로벌 문제일 수밖에 없죠.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에서는 우리가 잡고 있으니. 물론 메모리 시장만 한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밴리스로 보면은 우리 또 비메모리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의 문제가 글로벌의 문제인데 우리가 초반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메모리에 너무 우리가 올인해 있던 상황이었다.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은 메모리보다 메모리 이외 쪽의 이슈가 더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조금 후발주자 입장이긴 하지만 빠르게 지금이라도 우리의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실 메모리 쪽에서 아니 메모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도 중국이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 상황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죠. 일단 중국에 무섭게 치고 들어온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D램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세대로 말을 하면 한 3세대 최소한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대의 의미는 얘네들이 지금 양산한 걸 한국 기업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양상한 기술 네이밍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무해 법칙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을 도망가는 선두 기업들은 점점 느리게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양산한 거라는 게 의미가 크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네. 그리고 야, 우리랑 너 지금 뭐 16나노나 우린 지금 11나노야. 5나노. 옛날에 5나노의 차이면은 그게 사실은 2년 정도의 격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산 시점으로 하니까 5년 차이야라고 말하지만 기술을 갭으로 하면 2년 차이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옛날에 생각했던 기준을 가지고 격차 갭이 크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런 면에서 D램의 격차는 제가 볼 때는 5년이 아니라 양산의 실제 디자인 룰로 하면은 사실은 2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다. 물론 수율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300단 이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YMTC 같은 경우 270단 정도가 양산 최고 레벨이다. 조금 앞서 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 300단 나오면 무조건 사고 200대 단을 안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의미가 없고 중국 로컬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자체 메모리의 D램이가 낸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정부의 압력도 있고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다음 미국의 지금 압력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사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메모리 쪽은 그렇고요. 지금 비메모리로 보면은 설계 능력을 놓고 보면은 지금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가지고 지금 딥시크를 구현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거기에서 화웨이 칩은 지금 7나노, 5나노 정도 한계예요. 왜냐면은 ASML의 EUV 칩을 지금 구매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알고리즘 능력은 좋다라는 거죠. EUV가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퍼포먼스 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빈메모리라는 건 단순히 3나노, 4나노냐, 7나노냐 이 격차가 큰 의미는 없어졌어요.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그걸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비메모리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도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비등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CXL PIM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중국의 지금 점유율이 점유율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력이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딱히 나오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선행공룡팀에서 연구하는 개발 수준일 것 같고 연구 개발 시점이나 개발 진척 상황이 한국 기업보다는 분명히 뒤처져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큰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수요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미래 먹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양산하고 있는 칩의 물량이 필요한 게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양산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국산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포커스라서 PIM이나 CXL은 지금 볼 때는 큰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인텔 어떤 최종 그 업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 우리 소위 소부장들 이 책에서도 이 소부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데 이 소부장이 왜 중요한 겁니까?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WTO 체제 맹신, FTA 체제 맹신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것들이 두 번 크게 경험한 게 하나는 이제 팬데믹 때 물류가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소재든 부품 장비가 없으면 하세월이다. 그 물건을 받으려면 이것이 하나였었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같이 각국에서 무역 장벽을 쌓아버리면 어떡할 거냐.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100%를 자급자족하려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심지어 미국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자금률이 최소한 50% 근접은 해야지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굉장히 해지할 수 있다. 해지란 말 많이 쓰잖아요. 마크로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현재 한국의 소부장의 국산화율을 보면 소재는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50% 정도 되고 있는데 장비가 좀 취약해요. 20%에서 높아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일본이 강하죠, 장비는. 장비는 지금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가장 크죠. 미국이 거의 40% 정도 차지하고 일본이 20% 정도, 네덜란드가 ASML 기업 하나 때문에 18% 정도. 나머지가 이제 기타 등 나라에서 한국과 중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비슷해요. 소재 시장 점유율 50% 정도, 장비는 20% 정도라서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중국도 생태계 육성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팹리스도 신경을 썼다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화웨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소부장이 취약한 건 아까 설계가 약하다는 것들이 하나 말씀드렸고 소재는 그래도 상당 부분 올라왔지만 실리콘 웨이퍼를 보면은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의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한 55%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현재는 무역 장벽 얘기는 별로 없지만 과거에 우리 사실은 일본과 한국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9년에. 근데 일본하고 우리는 대부분 과거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실리콘 웨이퍼 한국에 수출 금지해버리면 우리 라인 서야 됩니다. 한국에 지금 SK가 하나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10%밖에 되지 않고요. 그것도 전량 우리가 한국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특히 상당 부분이 SK 하이닉스로 가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소재 점유율이 높아도 실리콘 웨이퍼 의존도가 미국, 일본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을 빠르게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비 점유율은 빨리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광학 쪽 거의 제로예요. 광학 쪽. 광학하고 이온 주입 장비 같은 건 거의 0%에 가까워서 이건 진짜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나오는 말이 이럴 때마다 원천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너무 부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초과학이 부재한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소부장이 육성되려면 결국에는 가장 자금이 풍부한 게 칩을 만드는 칩 메이커들이잖아요. IDM들인데 IDM들이 국내 소부장 기업하고 공동 개발을 통한 R&D 및 양산까지의 이 시퀀스가 자리를 잡으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일본 대만들이 연구소, 학교에서부터 완성 기업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밸류체인의 약간 연결고리들이 좀 튼튼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약간 조금 좋지 않았던 추억들,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 간에 그렇죠. 저 기술 탈취, 회사 맞습니다. 탈취 이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있었죠. 기술 탈취 내지는 연구원을 빼가는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서로에 대한 지금 신뢰가 많이 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제 올해부터 좀 잘해볼까라고 하더라도 선뜻 그러한 생태계가 완성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여전히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신뢰 부분은. 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뭐 정부에서 최근에 칩스법을 일단 국회에 통과시켜 준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 칩스법에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만의 신뢰로 회복해서 이런 연결고리 공동 R&D 같은 부분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었고 그 부분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은 사실 있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꼭 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좀 더 칩스법 이외 플러스 알파로서 노력을 해주면 국내 소부장의 그 국산화율, 내재율이 좀 더 빠르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전에 그 미국 변호사하고 이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빠르게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주고 결정이 나야 되는데 한국은 그냥 질질 끓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업들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맞습니다. 그 재판비 감당 못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거 제가 어느 특정인들의 요구 조건을 뭐 반영하는 거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특허 법정에서 사실은 변리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사, 변호사들이 위주로 하는데 물론 변호사들이 컨설팅을 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 기술 관련해서 잘 아는 거는 변리사들이다 보니까 변리사들이 거의 대동하는 입장에서 법정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역할들이 부여가 된다라면 좀 더 진행도 빨라질 수 있고요. 외국 기업하고의 법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술을 더 잘 아니까 우리가 좀 더 유리한 판결도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의 패권, 반도체 패권을 그러니까 중국몽을 누르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분석을 쭉 해봤어요. 네. 얘네들이 스테이지 1, 2, 3, 4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대상은 뭐 다양하잖아요. 통신 업체도 있고 반도체 업체도 있고 플랫폼 업체도 많이 있는데 패턴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 1은 미국 기업들이 그 해당 기업한테 직접 본인들의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 1단계. 조금 지나면 그럼 우회로를 찾잖아요. 중국 기업에. 그러면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도 그 기업에 팔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방국의 제품도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 기술은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들이 로컬 팹리스 기업과 로컬 파운더리 기업을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파운더를 먼저 칩니다. 야, TSMC 너네 중국 기업하고 거래 끊어. 파운더를 막아버리고요. 이게 3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파운더를 이용해가지고 해요. 자재 설계만.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가 야, 그러면은 너네 장비 업체나 원전 기술하는 업체들이 중국 팹리스 기업들한테 거래를 끊어. 기술이 못 가게 해. 그런 거 이렇게 해버려서 이제 4단계가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단계별로 가게 되는데 이제 3단계, 4단계는 조금 바뀔 때도 있고요. 기업에 따라서 이런 루틴을 가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그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유사한 패턴을 갈 거라 보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AI 관련해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패턴을 알기 때문에 1단계에서 4단계까지가 근데 5년, 6년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네. 빠른 경우는 1단계에서 3단계 그냥 1년 반 만에 가기도 하고요.
어떨 경우에는 한 2년 이상 걸리기도 해서 한국 기업은 이 패턴을 이미 예상에 염두에 두고 이미 4단계까지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미리 짜고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판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미중 패권 이 가운데서 우리 먹거리 산업이죠, 반도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이러한 점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패권 전쟁. 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반도체 패권 전쟁 책 저자시죠, 이주환 박사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